예, 현재 전세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자,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마항 전세권이 존속 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기존까지는 전세권을 중심으로 양도 여부를 봤는데 지금은 전세권 설정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다?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쟁점은 새로운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기존의 전세권 설정 관계가 승계되냐의 문제인데 승계가 된다. 즉 새로운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이 설정 관계가 승계된다. 그게 답입니다. 전세권 관계가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무도 누구한테 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매자금에서는 전세금을 공제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논리 구조는 어디서 중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된다는 그 파트에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언급될 겁니다. 전세권에서는 그 비중은 낮습니다. 자, 출제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조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의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존속기간 중에. 다음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을 양도한 후 누구에게? 병에게.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겠네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 이 얘기는 존속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수인 병이 전세권 설정자다. 그 얘기가 그 얘기를 그 내용을 캐치하십니다. 그럼 새로운 소유자는 새로운 양수인 그 전세권 설정자인 병은 양수로 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병은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즉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권자 을은 갑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을은. 반면에 종전의 소유진 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갑과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었고 전세권자가 을이었어요. 그리고 갑이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갑이 이거를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 결과 병이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반면에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지 가발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논리 구조는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설정되고 그 이후에 임대차 목조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하냐? 똑같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면에 기존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 얘기는 기존의 사람은 즉 전세권 설정자나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논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파트 전세권 파트보다는 임대차 계약에서 더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반대로 존속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존속 중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나눴는데 이 파트에서는 안 나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료가 되면 어떤 성격만 있죠? 담보물권적 성격만 있고 그걸 뭘로 본다? 저당권이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누군가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경우
그 경우는 저당권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저당권을 인수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에서 실행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 때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그게 논점이지 이러한 논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당권 파트에 가서 그게 비중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존속중해. 이것만 기억하시고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자습서에도 그 파트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또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건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 이후에 존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 전세권의 용의물권적 성격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목이 전세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용의물권적 성격이 소멸한다. 그럼 소멸 사유가 뭘까?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존속기간 만료, 소멸 청구. 이 얘기는 소멸 청구는 뭐냐면 전세권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 및 수선 의무가 있고 용법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의무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자 상대로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소멸 청구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뭐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건물입니까? 전세권입니까? 건물의 경우에 건법이었죠. 그 경우에 기간에 약정이 없고 그 경우에는 전세권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 할 수 있습니까? 법전에는 당사자로 됐습니다. 당사자는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고가 들어가면 앞으로 보겠지만 임대차 파트나 간혹 통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은 전세권 소멸이에요. 왜냐면 물권이기 때문에. 근데 계약에 가면 해지 통고예요. 통고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바로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지라는 것은 계약을 종료시키는 건데 해지 보통의 의사표시를 수령하게 되면 그 순간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통고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면 임대차에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합의해지 등. 자,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오히려 소멸 통고라는 것. 뭐다?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고 누가? 당사자는. 근데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잘 봐합니다.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계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기 때문에 누가 됐어요? 전세권 설정자일 수도 있고 전세권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의사를 표시해요. 그럼 이 시점에 수령을 했어요. 상대방이. 이 시점에 그러면 해지라면 소멸이라면 이때 소멸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고가 붙었기 때문에 통고가 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경과조항.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소멸된다. 즉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다는 거고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용의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 물권의 성격만 남는다. 자,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의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전세권인데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문장에 법정 갱신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법정 갱신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존속 기간 정해서 했는데 기간 만료 무렵 전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법정으로 당연히 묵시적으로 당연히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표현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토지 전세권의 설정 계약 체결할 때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계약을 이따 체결했어요. 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그 6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부터의 해지 소멸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죠. 언제든지 얘기는 계약 체결하고 다음 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 계약 체결해서 6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계약 체결 날부터 내일이라도 그 모레라도 할 수 있는데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받은 날부터 6개월. 물론 개월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문장 구조를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 제가 기억합니까? 지상권, 존속기간 약정 없는 지상권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최단 존속기간 정한다. 30년, 15년, 5년. 토지 위의 지상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자, 효과. 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즉 용의 물권적 성격이 소멸하면 뭐만 남는다? 담보 물권의 성격만 남게 된다. 그럼 이게 저당권을 의한대요. 저당권이 뭐죠?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저당권이랑 뭐는 담보 물권의 성격이 뭐냐면 자, 채권의 담보 수단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채권을 담보하는 얘기는 변제기입니다. 정해진 시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변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물권의 성격인 저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하죠? 담보 물권이나 저당권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당권의 경우는 임의 경매를 실행하는 거죠. 임의 경매를 실행한다는 뭐냐면 채무자 명의 재산을 경매제처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 받으면 뭘 내죠? 돈을 내잖아요. 그 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건데 근데 우선 변제제로 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그 얘기는 그 경매 절차에 채권자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제로 흐르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일반 채권자보다는 당연히 항상 우선일 거고 이 저당권자 더 선순위가 있으면 그 선순위보다는 후순위가 된다는 거. 그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채무자 명의 재산의 교환가치를 파악해서 일정한 시점에 이르려면 그 교환가치에서 우선 변제료를 받는다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소멸하면 즉 용의 권능적 성격이 소멸하고 담보 물권적 성격만 있으면 마찬가지로 교환가치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에는 저당권에 대해서도 임의 경매의 신청권인 것처럼 전세권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저당권도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자는 설정자가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이 자 전세권 존속기간 등의 만료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계획이 만료되면 뭘 해야죠?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전세권자는요. 자기가 점유상에 뜨는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and 전세권을 등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말소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 설정자가 반환을 지체한 때는 어떻게 한다? 민사집행법. 왜 민사집행법?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전세권의 담보물권이 없으면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세권의 기초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매 청구와 관련해서 건물의 일부에 대해 자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독립된. 근데 일부에 대해서 이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러한 경우에 잘 보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 즉 이 부분에 대해 이 하나의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가? 왜 이러한 쟁점이 되냐면 이 건물의 일부분이 막상 경매에 진행해 보려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방 한 칸이 전세권 설정했을 때 그 방 한 칸만 경매로 누군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쪼갤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구분 소유권처럼 100일로 100일로 나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 절차가 과연 진행될까요?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쟁점이 된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뭐랬다?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선뜻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지금 뭐죠? 전세권에 비해서 경매 청구권이잖아요. 그렇죠. 경매 청구권인데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은 경매 청구권이 아니라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이 사람 명의 어째 일부분은 이게 누구 거죠? 전세권 설정자 이게 전체 갖고 있잖아요. 그 확정된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일부를 포함한 이 전체 그 경우에는 집행권은 소송을 통했을 때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에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전세권에 기초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일부분을 더 모아서 지금 전세권은 여기만 있는데 그걸 더 넘어서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냐? 뭐에 근거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구분합니다. 다만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가 설정자에서 소송을 해요. 무슨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는 이겨요. 그럼 집행권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강제경매가 되는데 강제경매 재산은 얻는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에요. 뭐예요? 채무자 명의 재산. 좀 전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었잖아요. 전세권의 목적물이 이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하라는 건데 지금은 채무자 명의 재산이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가 되겠죠.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자 소유 전체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강제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설정자가 반환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왜냐하면 전세권의 목적물,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이면 당연히 경매 청구도 그 일부에 대해 한다. 이렇게 문헌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방 한 칸을 경매 넘어가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못하죠. 방 한 칸이 구분 소유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101호 102호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101호 안에 방 한 칸이기 때문에. 다음은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뭐냐면 경매를 실행하잖아요. 그럼 민사집행 경매 집행하는 것은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지냐면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개시 결정이 되면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해요.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럼 건물 특징이 뭔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만드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요. 이 가액을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가액을 기준해서 감정기일 지정해서 이제 감정기일이 지정되겠죠. 그럼 감정기일에 사람들 매수자들이 모여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찰이 되면 매각 대금을 타냅니다. 물론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 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 언제까지 잔금을 내세요. 왜냐면 입찰 보증금 뺀 나머지. 그 매각 대금 전부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납부한 매각 대금은 집행법원이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배당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에 견적된 채권을 각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세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각자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배당할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1순위 얼마, 2순위 얼마 금액을. 그걸 가지고 배당기일날 출석을 해서 이의가 하게 되면 그만큼을 받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가 문제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일주일 안에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로 갑니다. 나중에 지금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신문을 했을 때는 이 정도 큰 흐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바로 배당 절차에서 낙찰자가 낸 배당 대금을
배당 대금을 우선 변제 순서에 따라 정하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조 효력이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잖아. 후순위 때는 선순위. 그러니까 저당권이 두세 개 있으면 선순위, 후순위 나누죠.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자기보다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이 있을 거고 그 사람보다 시간성으로 뒤에 있으면 후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잖아. 아니면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의 우선에서 받을 수 있다. 뭐에서 배당가 되면서. 자, 전세권 설정자의 계약이 끝나면 반환 의무가 있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가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다. 암기를 하십시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입비 사용 청구권. 유입부는 전세권이니까 목적물 부동산을 점유받아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비가 지출될 수 있고 필요비가 뭐냐면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보존하는 경우. 유익비는 뭐죠? 목적물의 가치를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익변물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에게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교를 언제 하냐? 임대차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유익비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비교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채권자 전세, 주택 전세권 설정 계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점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이란 표현을 하게 되면 약한 부합을 생각한다. 약한 부합이 됐습니까? 부합에는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이 있다. 강한 부합은 어떤 경우든 소유권이 부동산에 기록되지만 약한 부합에는 권원인인 사람이 부속시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있다. 기억나십니까? 부속이란 표현. 강한 부합일 때는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유입비가 이제 문제됩니다. 기계적으로 이게 시험에 수험생 입장에서 스킬입니다. 구성 부분이면 유입비랑 관련되겠구나. 유입비와 관련된 항상 유치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속물은 뭐냐면 전세권자가 그걸 떼갈 수 있어요. 약한 부합이기 때문에. 가져가거나 부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가 네가 사가지고 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중 있게 안 된다. 어디서?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목만 쓴 겁니다. 전세권 파트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토지 전세권자에게 민법 643조 유추적 여부. 뭐냐면 643조는 토지 임차인의 경우 지상권에 보면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토지 지상권자가 계약 만료 후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고 현존하는 경우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설정자가 그를 원치 않은 경우에는 뭐라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를 해서. 갱신은 존속기간 존재는. 그 경우에 토지 임차인 경우에도 뭐요?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법문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임대차 계약하면 토지 임차인도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써야 하는데 준용이라는 표현을 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합니다. 우리가 지상권 법전을 보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와 갱청구는 한 3줄 써 있어요. 그럼 임차인도 그렇게 써야 하는데 그 3줄 대신에 준용한다. 우리 얘기죠. 동감. 앞에 사람이 무슨 얘기했어요? 너는 생각이 어때? 나도 같은 생각. 동감. 그런 게 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지 전세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성격이 비슷하니까.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는 전세금이 성립 요건인 거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 핵심은 차임 지급이에요. 임대차 보증금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차임이 있을 뿐이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전세는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규정은 없지만 토지 임차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쟁점입니다. 더더욱 토지 임차인의 그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하는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요. 만약 그 건물이다. 사회경제적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상대방이 사과하면 사회경제적 바람직한 거 아닐까. 그리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그 위에 건물이나 뭘 신축하는 것은 예상한 거 아니야?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토지 전세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 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이에요. 민법 643조 규정은 이 규정에 지상권 규정을 준용한다예요. 어떤 규정? 매수 청구권은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규정은 없지만 비슷한 거니까 같이 쌤쌤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유추란 게 그런 겁니다. 그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권 등이 지상권이면 건물 등 소유 목적이잖아요. 그럼 같은 논리가 한 거예요. 토지 임차권 등이 건물 등을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돼야 한다. 그렇죠. 갱신은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건물 기타 시설이 현존하다. 그렇죠. 그 위에 토지 위에 건물 등이 현존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출제 지문 이렇게 됐습니다. 주택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뭐가 들었다? 주택이 아니라 토지예요. 토지 사용의 권리에 대해서만 매수 지상물이란 표현이죠. 지상물이란 얘기는 토지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토지 위에 지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다?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한 경우 전세권자는 할 수 있다는 맞는 지문이죠. 또 혼동하니까 구할게요. 자, 주택 전세권이니까 틀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토지면 맞겠죠. 다만 이렇게 나중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료하고 만료, 기간 만료 정확히 쓰면 기간 만료 그리고 플러스 건물 등이 현존하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전세권. 자, 이제 파트별로, 쟁점별로 중요한 게 뭔지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항상 주소가 어디지? 단순히 결과만 외우시면 좀 기억력이 한계 있습니다. 계속 이게 주소가 어디고 쟁점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걸 염두에서 기억을 하시면 왜 이게 나왔을 생각하시면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기억에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담보물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